저도 사실은 곡성에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정말로 놀라운데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젊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곡성군 농민회도 워낙 활동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어떤 지역 뭐 축복 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로 저도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농촌에 살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농화를 했던 지역입니다. 1989년도인 것 같아요. 9년도에 제가 곡성군 농민의 학생 농활 대장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저한테 뭐 여러 주문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또 농생태학이 왜 사회적인 기본 뭐 원리로 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부탁을 하셨는데 제 능력상 다 사실은 좀 어렵고, 저는 주로 여성 농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농민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치열하게 정말로 현장에서 땅 속에서 땅과 함께 땅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럼 우선 제가 비약간파시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비약간파시나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고 또 비약간파시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약간파시나는 1993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창립된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1995년도에 WTO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부터 우리 한국에서 올가이 라운드 이제 반대 투쟁이 벌어졌죠. 그렇지 전 세계 소농들이 이 신자유주의 농업의 이 천병인 WTO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 비약간파시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전농과 전요농이 가입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작년 12월 달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8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4년에서 한 5년 정도마다 이제 열리는데 8차 총회에 이제 오늘 열린 그 모습 회의하는 사진이고요. 저희는 주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라는 그런 어떤 기치 아래 같은 어떤 연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사진은 원래 4월 17일 날 저희들이 국제 농민 투쟁의 날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 세계 농민들이 4월 17일 날 이제 국제 투쟁을 하는 날인데 왜 4월 17일 날을 국제 농민 투쟁의 날로 벌였냐 하면은 1996년도 브라질에서 토지 투쟁을 하던 농민 19명이죠. 19명이 학살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해서 이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비약간파시나가 좀 알려지게 된 거는 식량 주권의 개념을 국제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 또 그 개념을 만들었고 또 식량 주권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 농업과 먹거리가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지 또 앞으로 농업과 먹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비약간파시나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1996년도거든요. 1996년도에 로마에서 세계 식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식량 안보 개념이 굉장히 이제 주류를 이루었죠. 식량 안보라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어떤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어떤 존엄한 먹을거리를 실현하는 그 이제 경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자국의 생산과 자국민들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95년도에 창립된 이 WTO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1996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비약간파시나는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다른 곳에서 식량 안보로는 세계 기압 문제와 영양실조 문제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가 아니라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농업과 먹거리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비아칸파시나가 전 세계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전 세계 농업과 먹거리 민주운동 세력 진영 속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 위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은 사실은 좀 여러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 가장 식량 주권에 있어서 핵심은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 먹을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존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제 비아칸파시나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유엔 농민 권리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에도 유엔 농민 권리 선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포럼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2018년도 12월 17일 날 73차 이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 채택되게 돼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1개국이 찬성하고 8개 국가가 반대하고 이제 54개 국가가 기권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이런 권리 선언이 있다라는 걸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인 우리도 또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권리가 유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9년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좀 요거를 소개드리고 싶었는 게 오늘 시간은 이 농민 권리 선언을 이야기하기 충분하지 않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도대체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 무슨 내용이고 거기에는 어떤 권리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달라고 이거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요 유엔 농민 권리 포럼에는 우리 박운두 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시죠. 19년도부터. 농민 권리 선언은 이렇게 28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있는데 뭐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 식출조 토지에 대한 권리, 생물 다양성 권리 이런 권리들이 농민에게 있다고 여기 권리 유엔은 농민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국가가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언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8조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저는 1조 페이지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가 농민에 대한 정의거든요. 도대체 농민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는 페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조금 뭐 저야 아예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서 사실은 페전트가 뭔지 뭐 파머가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페전트하고 파머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영어권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농민을 지칭할 때. 근데 이 유엔 국제선언문에 1장 페전트라고 쓰고 페전트란 도대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전트는 땅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과 특별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민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국제문서에서 페전트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좀 공부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전연홍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하게 해왔고 대한민국 정부의 종자산업비법이라든지 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UPOB라는 거를 한글로 뭐라고 해야지? UPOB 식물식품종 보호동맹이라는 조약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거의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민의 권리를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제한하는 면이 있어서 전연홍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농민이 종자를 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종자 기업만이 종자 산업법에 의해서 종자 기업만이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걸 싸우고 있는데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은 농민이 종자를 교환하고 판매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조도 되게 좀 중요한 조항이고요. 어쨌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기후위기를 앞에서 1강, 2강 한 자료를 이렇게 여기 계신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농업 부분 제가 왜 농생 태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에서 보실 건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산업화 혁명 이후로 계속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워낙 잘 아시지만은 혹시 여기서 이거가 뭐로 봐야 되지? 이게 보셔야 되지만은 여기서 제가 같이 좀 보고 싶은 거는 1950년이라는 거하고 1990년도라 이걸 보고 싶어요. 1950년도에 굉장히 그때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1990년도, 그 다음에 이산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하고 1990년도에 굉장히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기후운동 쪽에서는 거대한 가속이라는 이제 학자들이 그런 말을 붙이는데 1950년하고 9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그 지구 시스템 차원에서 1950년대하고 1990년도에 왜 이런 급격한 가속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거대한 가속이라 그러는데요. 1950년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는 자본주의 농업의 역사에서 잠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녹색혁명이 1950년대에 일어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멕시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이제 녹색혁명이 확장되게 되죠. 우리나라는 한 70년대 때부터 이제 되게 되는데, 녹색혁명이 뭡니까? 더 많은 새로 개발된 종자, 일단은 종자입니다. 종자를 기존의 종자가 아니라 새로 개발된 종자인데, 그 종자는 그냥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화학비료, 더 많은 농약, 더 많은 물을 써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런 종자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퍼뜨리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물을 다량으로 이제 농업에서 쓴 게 이제 녹색혁명이죠. 그게 1950년도고, 1995년도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WTO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농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치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이 농업과 먹거리에서 배출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농업의 산업화, 농업의 상업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농업으로 인한 전 세계의 이런 어떤 먹거리 체계의 통합이 이런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혁명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때 나오고 뭐 기적의 쌀이라 그래서 통일교가 나오고 결국 통일교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농업 블로그라 그래서 우리나라 안전뱅이를 가지고 키 작은 비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 녹색혁명이 시작된 그런 어떤 일이었죠. 그리고 1995년도에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이제 투쟁들이 있었고, 이분은 혹시 젊으신 분은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경혜 열사입니다. 전북 장수 분이시고 2003년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활동 자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이 WTO에 대한 반대에 대한 전 세계 농민들의 투쟁이 굉장히 강렬했었고, 특히 한국 농민들의 투쟁들이 대단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비아박바시나의 회의에 나가면 이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야, 대한민국 농민 정말 대단하더라, 대한민국 농민들 정말 싸우는 거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무슨 농물을 덜 떼서 그런 것, 물을 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소농들이 무슨 뭐 밭에 비닐을 깔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이런 어떤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상업적인 농업 생산 방식, 단작 뭐 이런 것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예, 이거는
네슬레를 좀 얘기를 한 건데 네슬레가 워낙 그린워싱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소매 유통을 하면서 자기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어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2050,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면서 그린워싱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사진 넣어봤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아주 오지의 인도네시아에도 네슬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와 같은 소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농생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생태라는 것은 기후위기의 대안이고 지금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생태학은 뭐냐?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시계를 보면서.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소농과 산업농이 어쨌든 이렇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AO는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지정을 해서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었고 또 2019년부터 2029년까지를 가족농 10년이라 그래서 가족농을 지원하는 10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비아카파시나 대표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듯이 전 세계 국제기구는 오히려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농의 농생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서 핵심 요소를 저희 비아카파시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생태적인 어떤 실천, 그리고 종자, 그리고 지역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민주적인 공동정책인데 저는 오늘 농생태학과 종자 두의 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쇼에서 작업을 하고 저기 PPT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더니만 이렇게 뭐가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제가 어쨌든 농생태학이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으세요. 농생태학이 도대체 뭐지? 좀 그렇게 쉽게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유기농이라는 말도 쓰고 친환경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농생태학 얘기는 사실 좀 쉽게 쓰지 않는 용어여서 농생태학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여튼 한마디로 굉장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생태학이라는 것이. 그러나 농생태학은 특별히 저는 또 어려운 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12,000년 동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왔던 그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 농생태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연을 잘 돌보면서 우리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농사 짓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농생태학은 사실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어떤 산업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다. 상업적인 농업은 그거잖아요. 어떤 자연과 인간을 사실은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자연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연을 존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농생태학에서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죠. 자연과 인간은 평등한 관계이고 자연에 오히려 의존하고 있다라고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잘 돌보는 그런 어떤 게 저는 농생태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새로운 관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존재는 본래 존엄한 가치가 있다. 그건 인간만 그런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그 존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평등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과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존재를 무슨 뭐 이렇게 박멸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저는 농생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어떤 농민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12,00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100년 동안에 엄청난 온실가스가 와 있고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산업적인 농사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면 이 지구는 이미 진작에 박살났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우리들의 땅과 또 자연과 종자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해왔고
또 그렇게 해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생태학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연홍은 굉장히 많이 좀 공부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연홍하고 농생태학을 대하는 좀 차이점 아세요? 여기 다 곡성군 농민의 분이시죠? 곡성군 농민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농생태학은 본래적으로 페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생태학은 저희들 이게 비아간발 신화에서 나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젠더 불평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가짜 농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여성 농민들한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농생태학은 페미니즘이다. 농생태학은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농보다 전연흥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저희들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이거 비아간파시나 저희들 구호인데요. 페미니즘 없이 식량주권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인류를 먹여 살려온 여성 농민들의 가치와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농생태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토지와 물과 종자를 지켜온 사람은 여성 농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어떤 불평등한 여성 농민들의 불평등한 접근 속에서는 완벽한 10분 남았답니다. 완벽한 농생태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우리 전연홍과 비아간파시나 여성 활동가들은 이런 어떤 농생태학과 페미니즘에 대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비아간파시나 전체 운동 속에서 이런 어떤 페미니즘 운동을 실현하는 것이 또 다른 운동이 아니라 농생태학을 실천하는 과정과 확산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성 농민의 종자 지식 기여. 이 사진 아실까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가지를 말리는 채종하는 방법입니다. 가지를 따서 그냥 놔두면 가지가 잘 썩어요. 그 과육이 워낙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말리면 씨앗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 농민의 지식 없이 어떻게 우리가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농생태학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요거는 쿠바에 제가 19년도가 봅니다. 쿠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외국 사례도 좀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 쿠바의 농생태학 사례는 뭐 책에서 좀 많이 보셨죠? 자료나. 쿠바는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거의 뭐 식량의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미국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식량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작업을 이룬 국가죠. 그것도 농생태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농생태학이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말은 쿠바의 사례를 들면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생태학은 결코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에는 일라라는 농생태학 학교 있거든요. 거기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브라질 사진입니다. 이 정원은 브라질 MST의 마을 공동체인데 만다라 정원이라고 해서 중간에 물이 있고 이렇게 만다라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인도네시아 농생태학 농장 사진입니다. 다양한 작물들이 있었고 여기도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물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탭이 이용하고 있는 거. 여기 제가 씨앗 좀 받아왔는데 이거는 약간 비밀인데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씨앗 제가 오늘 이따가 좀 챙겨왔으니까 나눠드릴게요. 이거는 제 밭입니다. 저는 뭐 불밭이고 지금은 불밭에서 못 들어가는데 저는 이쪽 요 사례에서 보시면은 이제 밭이 한 1000평 정도 됐는데 비닐 안 씌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보리를 많이 해요. 청보리가 아니고 겉보리. 이게 다 겉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헛보리잖아요. 비닐 안 씌우고 헛보리 그냥 청보리를 엄청 달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방법이고요. 요것도 이제 보리, 요거는 이제 보리가 이렇게 익을 때 그냥 보리는 베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달 되면 저절로 이제 땅 속으로 사그라들어서 유기물이 되는 거죠. 네, 작물 키우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유기농 생강을 원래도 한 500평 정도 했나? 한 500평 정도 했는데 비닐 안 씌우고 요 보리를 활용해서
픽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생강을 키우는데 비교적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생강 심고 보리씨를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리밭 같은데 요 밑에 생강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보리죠. 보리가 이렇게 노랗게 되고 그 사이에 생강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보리와 생강이 생육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생강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땅을 덮어주는 역할을 보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도 놀라게 하는 역할을 보리가 하는 거다.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강이 비닐 씌운 것보다 오히려 잘 자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을 때는 비닐 씌운 생강은 엄청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작용이 이거는 뭐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 연고, 뭐 이거는 자단, 달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 가지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뭐든지 저는 물에 담굽니다. 이거는 양파 내공 무조건 물에 담궈서 그 물을 액비로 씁니다. 그게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써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풀을 물에 담궈서 뿌려서 그 물을 뿌리면은 괜찮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증명은 못 해봤습니다. 그거고 이거는 원래 제가 또 한 건데 이거는 그 비료푸대거든요. 비료푸드 안에 풀을 담아가지고 꼭 묶어놨더니만은 그게 썩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시 꺼내니까 약간 거름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 거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풀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비닐을 묶어서 꼭 묶어 놓으니까 뭐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뭐 워낙 우리 여기 한군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동네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서 한 가지 씨앗을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을에서 항상 씨앗을 교환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이 한 집에서 오래 하면 도태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씨앗의 독점이 종자의 독점이 GMO가 몬산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몬산토가 그 종자를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씨앗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또 육종해 온 그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풍시를 가지고 지금 독점하고 있죠. GMO. 이거는 실천 사례가 사실 중심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너무 엉뚱한 얘기를 긴 얘기로 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얘기 해달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주 여성농민회하고 상주 시민들하고 하고 있는 토종 통일 텃밭입니다. 우리 여성농민 회장님 저 뒤에 와 계세요. 너무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못 들어갑니다. 불 때문에. 근데 이제 조만간 빨리 바짝만 해서 가을 배추 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심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공동의 텃밭이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연결 통로도 되는 것 같고 상주 분들한테는 상주 여성농민회가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키고 있구나. 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또 토종 씨앗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온 언니네 텃밭입니다.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언니 텃밭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 뒤에 여성농민 회장님도 언니 텃밭 회원이시기도 하고 2009년도부터 해왔으니까 지금 15년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접니다. 15년 전에 접니다. 그렇게 그때는 이제 작업장이 없어서 우리 회원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작업했었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쓴 게 제안서예요. 그때는 우리 텃밭이었거든요. 이름이 언니 텃밭이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7월 7일부터 보름이 할 거니까 보름이 좀 이용해 주세요 했던 안내문입니다. 제일 밑에 너무 웃기죠. 가장 여성농민으로서 가장 이거 뭔 말인지 저도 몰라요. 왜 이런 걸 썼는지 뭔가 약간 있어 보이고 싶어요. 뭐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상주에서 해오고 12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4월부터 11월 달까지 여성농민 장터 하고 있어요. 곡성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상주에는 저희들 말고는 이런 농민 장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고정 단골들이 뭐
많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원래 우리가 이제 개장식이라 그래서 4월 둘째 주인가요? 개장할 때 찍은 그 사진이니까 저는 너무 예뻐요. 이런 모습이.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큰 돈도 안 되지만 서로 농민들이 그날 아침에 가지고 오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요. 네, 원래 사진입니다. 토종종자 나누고 막 그날 이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북성에는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주에는 저희들이 만든 것밖에 없는데 전국의 로컬푸드 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90%가 아마 농협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대부분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직매장은 제가 아는 한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지원 없이 지자체 지원 없이 농협 지원 없이 우리들 돈으로 지금 처음에 한 100명 정도로 시작했고 지금 300명 넘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적자는 보지 않고 직원 지금 7명 정도 하고 저희들이 여기가 월세가 얼마더라? 월세가 400인가 그렇죠. 네, 월세 400만 내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무리인데요. 과연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거냐는 거죠. 이게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상추를 키우는 사진입니다. 이런 상추가 정말로 이런 스마트팜의 기후위기 대안일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구를 위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농사 짓는 건가? 그리고 어쨌든 저는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과연 더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있는가? 누가 이 기후위기를 지킬 수 있는가? 누가 현재 이 어떤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농업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가? 또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여성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벌을 키우는 여성 농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호미를 다시 들자죠. 제목이.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마치 호미 사진을 다 올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 호미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거다. 우리의 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